또한 이 빨간 꽃들이 들판에 널려 있고 그 꽃에 노란색 날개 나비가 앉아 있고 그 들판 위로는 또 파란 하늘이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하늘, 들판, 나비를 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오늘은 통합정보이론이라고 이게 이름만 들으면은 어떤 이제 컴퓨터 관련 이론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식 관련 이론들 중 하나예요. 줄여서 앞글자 따가지고 IIT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컴퓨터 이론이 아니라 의식 관련 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론은 신경과학자인 줄리오 토노니에 의해 제시된 이론인데요. 여기에 또 이 이론에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흐. 사실 원래 발음은 크리스토프 코크가 맞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 출판서적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코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크리스토프 코흐가 가세해서 더 발전을 시킨 이론이에요. 줄리오 토노니는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토퍼 코우는 저희 영상에서 많이 나오시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철학적 좀비 편에서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이제 강연한 학술의 뒤풀이장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근데 사실 의식 얘기를 하려면은 이 에피소드가 벌어진 이 학술회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소로 하겠는데 저 둘이 설전을 벌인 1994년의 학술회가 이게 지금도 이제 경연으로 열리는 의식의 과학이라는 학술회의 첫 회였어요. 저게 94년 이후로 계속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 학술회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열리는데요. 이 대학 산하에 의식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을 하는데 이곳의 센터장이자 이 학술회 조직위원장이 바로 저희 저번에 다뤘던 조화객관 환원 이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취 전문가 스튜어트 해머로프입니다. 좀 생긴 거 보면은 어디 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는데요. 그렇습니다. 프로레슬러나 또 무슨 헤비메탈 뮤지션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 스튜어트 해머로프와 이 차머스 이 둘이 공동으로 이 학술회를 조직해 오다가 현재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제 조직에서 물러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크리스토프 코흐는 저 이제 그때도 언급했듯이 DNA를 공동 발견한 공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프랜시스 크릭 있지 않습니까? 이분과 함께 이제 의식을 연구해서 1990년 첫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에 이 프랜시스 크릭이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까지 마지막 논문까지 같이 연구했던 이 신경과학자가 이 크리스토프 코흐예요. 사실 이 크리스토프 코흐가 의식이라는 것을 이 철학적 영역에서 이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오는데 이제 공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식이 철학의 영역이었다면은 이게 DNA의 발견을 시작으로 앞서 언급한 1990년 둘이 공저한 논문 그리고 이제 같이 낸 이런 서적들로 인해서 의식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이제 도화선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두 분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술했던 1994년 의식의 과학 첫 학술회 때 이때 이 강연자로 참여한 이 데이비드 차머스가 현재까지도 이제 많은 이게 연구거리 가지고 논쟁이 되는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식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새삼스럽게 굳이 저런 제목을. 예. 이게 여기서의 얘기는 이 차머스의 얘기는 의식에는 쉬운 문제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거나 할 때 뇌에서 막 작용하는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배고프면은 뇌에 신호가 가고 말을 하고 싶으면은 뇌에서 신호가 가서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졸리면 잔다든지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과학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반면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철학적 좀비 편이나 그리고 토마스 네이겔의 박쥐가 된다는 것 편 거기서도 제가 다뤘던 각자의 주관적 경험 즉 이제 감각질에 관한 얘기예요. 감각질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색이라는 것에 대한 각자의 경험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빨간색 자체는 객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빨간색을 정의한다면은 빛의 스펙트럼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그 파장의 색깔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이고 다 누구에게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색깔들, 뭐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은 빨간색과 다른 주파수 대역이고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은 객관적 수치로 입증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같은 거예요. 하지만 각자가 느끼는 빨간색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빨간색을 보고 느끼는 이 어떠한 색깔이 있어요. 하지만 오 작가님도 빨간색을 보고 그 제가 느낀 색깔과 같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보고 느낀 주관적 경험의 색은 오 작가님이 파란색을 봤을 때 느끼는 주관적 경험의 색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과학적인 객관적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것들은 쉬운 문제에 해당하지만 각자가 그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 뭐 이게 감각질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 뭐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빨간색이면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속성일 뿐이고 각자의 감각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머스가 이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이 그 앞에서 말한 그 1994년 그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열린 학술회였고요. 거기서 이제 크리스토프 코흐는 그것은 다른 철학적 개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니까 과학적 내용이 결여된 증명 불가능한 얘기들이라면서 논쟁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프 코흐는 의식은 신경의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흐는 1998년에 의식에 관한 그 신경과학적 분석이 앞으로 그 25년 내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데이비드 차머스에게 이제 와인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27년 지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 크리스토프 코흐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이 데이비드 차머스에게 이제 고급 와인을 사줬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 많네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 크리스토프 코흐도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한가닥 하시는 분답게 뭐 그동안 이제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코흐는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그 약간 좀 사자 냄새 풍기는 그 조화객관화론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이에요. 펜노제 이론에 비판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프랜시스 크릭과 같이 그 생리학적 연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뉴런은 전기적이고 그 화학적 시냅스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의 양자 효과는 중요하지 않거나 아예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뉴런은 전기적, 화학적인 것인데 여기에 양자 효과가 왜 끼냐는 거죠. 양자 효과가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연구하는 데는 양자 역학적 접근보다는 이런 신경과학적 접근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프 코흐는 처음 언급한 그 줄리오 토노니의 그 통합 정보 이론에 가세해서 그 이 이론을 이제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이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이 이론은 의식은 시스템 내의 정보의 통합된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이론이에요. 즉 의식의 수준은 그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높고 적을수록 낮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 내에 정보의 통합된 수준이요? 예. 좀 난해한데요. 이게 저렇게만 쓰면 그래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그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시스템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시스템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컴퓨터, 핸드폰도 이제 각각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유기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엔진 같은 이제 기계에 작동하는 자동차 같은 것도 하나의 시스템에 해당되고 이 엔진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의식의 수준은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그 통합된 정보의 양에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수많은 뉴런과 또 그 뉴런의 연결, 그러니까 이 시냅스의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고 복잡해요. 즉 인간의 뇌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손목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톱니바퀴에 의해 단순히 시침, 분침, 초침이 각자 기계적 움직임을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말한 그 통합된 정보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의 통합이라는 이 말은
그 인티그레이티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컴퓨터 칩에 쓰이는 IC 이게 그 인티그레이티드 칩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회로라고 하지요. 즉 여기서의 그 통합이란 말은 무엇을 하나로 이게 합친다는 뜻의 뭐 이게 유나이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러니까 부분적인 각각의 요소들을 합쳐서 그 하나로 완성한다는 의미 이게 강해요. 그럼 통합된 그 인티그레이트된 정보라는 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뇌부터 봅시다. 우리 뇌는 여러 감각기관들을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꽃인 장미를 본다고 하면 우리의 의식은 이것을 빨간 것과 꽃을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한 이 빨간 꽃들이 들판에 널려 있고 그 꽃에 노란색 날개 나비가 앉아 있고 그 들판 위로는 또 파란 하늘이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하늘, 들판, 나비를 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식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통합된 경험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 음악을 예시로 들어봐도 그 베토벤의 교향곡 그 운명을 들을 때 각각의 뭐 현악기, 뭐 관악기, 뭐 타악기 이거 다 따로 인식해서 듣는 것이 아닌 그 음악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지요. 물론 뭐 각각의 파트를 따로 인식해서 듣기도 하지만 그것을 듣는 그때는 그 파트 예를 들어 현악기 파트만 듣는다고 하면 그때는 그 현악기 파트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 안에 또 각각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뭐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섹션 이런 걸 인식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은 그 통합적인 것일 뿐더러 경험과 느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이 통합 정보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느낀 것을 경험이라고 따로 상위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느낌 그 자체가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소를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닌 통합된 경험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 뭔가 그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아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앞에 예시로 가서 뇌는 이렇게 어떠한 경험이 여러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따라서 뇌가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즉 의식 수준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손목시계,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 등은 각자 제각각 작동을 해요. 각자 해당하는 초, 분, 시 이거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서만 움직일 뿐 서로 연결, 통합된 부분이 없어요. 따라서 이 시스템은 정보 통합 수준이 낮은, 즉 의식이 낮은 시스템입니다. 아, 잠시만요. 시계가 의식이 낮은 시스템이라고요? 예. 그러면 시계도 의식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예. 이 이론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의식을 통합된 정보의 수준으로 보고 그 값을 파이로 나타냅니다. 기호 파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이는 그 뭐 원주율 그게 아니라 값을 나타내는 그 일종의 표기인데 3.14 파이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단순한 기계도 이 파이 값이 아주 낮긴 하겠지만 0은 아니잖아요. 즉 이러한 단순한 기계도 의식이 있다는 거를 허용하는 게 셈이 됩니다. 이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 통합 정보 이론은 저희가 그 꿈은 다중우주를 경험한다는 표현에서 얘기했던 그 범심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심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심론이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사물에 의식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철학적 관점이거든요. 따라서 이 통합 정보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범심론적 사상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론이 되는 거지요.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이론은 저기 철학에 가까운 이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최근에 주목받는 이론이 된 겁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그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통합 정보 이론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편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